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 책, 유명한 책이죠. 이 책 오디오북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 미국 주식으로 용돈 벌기 2탄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올리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30 몇 회인데, 그 조회수는 사실은 제가 기존 영상들, 애드립 영상이라든지, 북 리뷰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이 그래도 몇 주가 지나가야 한 1주, 2주, 3주 돼야 누적 그 조회수로 해서 나오는 숫자인데 하루 만에 숫자가 나온 걸 보고 확실히 많이 느꼈어요. 요새 정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연휴 기간 길잖아요. 그래서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런 거 다 좀 찾아보시면서 뭐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진짜 나도 지금부터 뛰어들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영상 중간 후반부 부분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저도 이제 1년 전에 사가지고 사실은 거의 안 읽었고, 이제 투자 미국 주식으로 테슬라가 약간 폭망을 했죠. 현재까지는. 물론 제가 두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지금 되게 그 악화되지 않는 이상 회복한다라고 하면 1, 2주 내에 아마 3, 4% 저는 수익을 얻고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했고, 그 원칙과 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고, 이 책을 제가 인용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안전마진.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워낙 두꺼워요. 두꺼워서 이 책 전체가 그 페이지로 보면은 600 부록까지 다 합치면 703페이지예요. 703페이지. 웬만한 뭐 그 법전서 같은 책이죠.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 읽고는 참 쉽지만 이거 시도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디오북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 최애 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그 말씀드리는 게, 이 오디오북 프로젝트는 정말로 진실로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영상들은 제 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공이 얼마나 들겠냐마는,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허접하지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거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수익 얘기하니까 좀 농담이 웃긴 얘기가 생각나는데, 제 지인이 이제 제가 유튜브 하는 걸 알고 몇 개를 봤어요. 그러더니 조회수가 낮은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회사에 말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조회수도 안 나오고 뭐 4,000시간도 안 나오는데 무슨 돈도 안 벌잖아, 이거 취미활동이지. 그러면서 맞네, 이거 수익 사업도 아니고 취미활동이네 라고 하면서 웃고 넘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하기 좀 그렇죠. 유튜브 하비 활동 유튜브 하비, 하버란 말이 있나요? 유튜브 하버로,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유튜브 하버라고 앞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목표 자체는 정말로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어서. 근데 다만 이 책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제가 전문성은 아닌데 제 뭐 이렇게 읽는 게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발음이 좀 흐릿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한번 이 책을 사기엔 좀 부담스럽고, 아까 말했지만 페이지 수가 너무 두껍잖아요. 703페이지 이렇게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적당한 내용은 나는 알고 있는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집에서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누군가의 절대 지식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침해 중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여기 출판사가 국일증권경제연구소인데, 여기 관계자분이 혹시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어찌됐든 1편이라고 달았는데,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책이 2016년 최신 개정판입니다.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의 서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뭐라 그러면, 이 책의 초판을 처음 접한 게 1950년도 초, 내 나이 19살, 그러니까
이었고, 이 책을 처음 읽은 이후에 나는 그때까지 출간된 투자 관련 서적 중 이 책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되죠. 이 책은 정말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703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을 전체 다 읽으려면 아마 제가 매일 하나씩 클립을 올린다 하더라도 올해가 다 가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책을 그렇게까지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워런 버핏 서문에 이게 나와요. 그레이엄이 제시하는 행동 지침과 투자 원칙, 특히 8장과 20장의 소중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독자라면 적어도 나쁜 결과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되게 와닿았어요. 나쁜 결과? 테슬라에 제가 올라탔죠. 올라타자마자 10% 폭락한 거. 그게 나쁜 결과죠. 뜻밖의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투자자가 거둘 수 있는 성과의 정도는 주식시장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수시로 돌변하는 변화무쌍한 환경뿐만 아니라 투자자 자신의 노력과 지식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주식시장의 진폭이 거셀수록 주도 면밀한 투자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레이엄을 따르라. 그러면 요동치는 시장에 휩쓸리지 않고 그 틈에서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워런 버핏의 그 서문을 믿고 제가 8장과 20장을 먼저 읽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8장을 읽어드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8장도 내용이 좀 길어서 읽다가 아마 끊어서 몇 편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8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투자자와 시장 변동. 신용 등급이 높고 7년 이하 정도로 비교적 만기가 짧은 우량 채권은 시장 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는 시장 상황을 매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최소한 매입했을 때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국 저축 채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반면 장기채의 경우에는 만기까지 가격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 포트폴리오 역시 몇 년 사이에는 가격 변동을 겪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투자자는 시장 가격이 변화하는 틈을 이용해 수익을 노린다. 시간이 흐른 후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매도하거나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가격대가 형성될 때 주식을 사들여 나중에 기회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투자자가 시장 변화에 따라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일지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도 지나치면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 투기를 멀리하라고 충고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책 서두에서 제시한 조언을 다시 상기해보자. 투기에 관심이 있다면 돈을 잃을 가능성을 명심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금액의 한도를 반드시 정하고 이 금액은 다른 투자 계획에서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가 오디오북이라서 중간에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읽으면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어느 부분이냐면 역시 주식 채권 얘기 잠깐 하고 주식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런 게 매수 시점이나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언제 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냐 라고 할 때 보유한 이게 이제 마켓 타이밍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투기로 변질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계좌 인증 몇 개 해드렸는데 매일 이제 아무래도 새벽 밤에도 계속 일어나가지고 미국 주식 주가를 확인하니까 이거는 뭐 좀 약간 잠을 좀 못 자고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아서 이제 어제는 주식시장이 쉬잖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간밤에 푹 잤습니다. 늦잠 잤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침에 인간 5시, 4시 반 정도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6시 반, 2시간 더 잤습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을 고해성사를 하게 되네요. 여기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의 한도를 반드시 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를 다행인지 220만 원인가 이 정도만 했죠.
좀 여력이 더 있었으면 더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 너무 고점이라는 생각은 그래도 저변에 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좀 적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원 수준이면 그래도 10%면 좀 내가 그래 놔두고 모르세로 일관해서 몇 개월 뒤에 찾을래 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 본인이 약간 진짜 투기성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의 한도를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난 1000만원 정도는 내가 모르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테슬라에 올라타기는 위험한 투자였죠. 그래서 역시 앞에서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한 시점에 매도하거나 매수자 입장에서 유리한 가격대가 형성될 때 주식을 사들여 나중에 기회를 도모하는 방식이다.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유리한 가격대.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수자 입장에서 델타가 뭐 11% 급등 폭등해서 25달러로 이제 마감을 한 내려왔어요. 한 5% 정도 내려왔는데 이게 11% 폭등한 그 다음날 시점에서 보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룩 어트랙티브라고 하죠. 사고 싶다. 너무 또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가격대로 보면 계속해서 변동이 되게 심했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아요. 유리한. 그러니까 매력적이고 먹고 싶다. 유혹적인 가격대는 될 수 있어도 유리한 가격대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주식의 가격 변화라는 중요한 주제를 먼저 다룬 다음 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역사적인 조사 자료를 통해 주식시장의 과거 100년사를 엿보았다. 여기에서는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주식 시세가 끊임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장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약세장의 저점 근처에서 매입하고 강세장의 고점 근처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볼 것이다. 역시나 전형적인 그거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전략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거라서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투자 결정의 나침반, 시장 변동. 투자 등급과 마찬가지로 주가 역시 주기적이고 폭넓은 변화를 겪는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진동한 시계추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여 수익을 얻을 기회를 노려야 한다. 이 기회는 시기 선택, 영어로 타이밍이네요. 과 가격 결정, 프라이싱을 통해 실현된다. 시기 선택이란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시기 선택이란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주식이 향후 오를 것으로 기대되면 계속 보유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더 매수하고 반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은 매도하거나 매수를 유보한다. 가격 결정이란 주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그 이상 상승할 때 파는 것을 말한다. 더 단순한 예로 너무 비싼 가격에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는 좀 더 소극적인 가격 결정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주식의 장기 보유를 우선 고려하는 방어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만 방어적인 투자자라 하더라도 시장의 가격 수준을 주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다.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가격 결정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반면 예측 수준에서 시기를 선택하는 투자자는 결국 요행을 바라는 투기자의 길을 걷게 되리라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시장 예측을 둘러싼 이러한 구분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월스트리트에서도 사정 마찬가지다. 관행이나 확신의 근거에 투자자와 투기자 모두에게 신중한 시장 예측이 중요하다고 믿는 측은 증권회사와 투자 자문 업체들이다. 월스트리트에서 멀찌감치 떨어질수록 주식시장 전망을 예측하거나 정확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거의 매일 무수한 예측이 쏟아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투자자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드물다.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이 난립하는 예측을 뒤쫓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가 많다. 왜 그럴까?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의 미래를 나름대로 전망하는 것이 투자활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증권회사나 투자 자문회사가 제시하는 전망이 적어도
투자자 개인이 직접 예측하는 것보다 더 믿을만 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시장 예측에 대한 찬반론을 상세히 논의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이 분야는 탁월한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주식시장 분석가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가 이 시장 예측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일반 투자자들이 신호에 따라 수익을 노리고 일제히 매도에 나선다면 그 주식을 살 사람은 누가 있겠는가? 시장 예측과 관련한 시스템이나 영향력 있는 리더의 방식을 장기간 답습하며 언젠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쉽지만 이미 같은 꿈을 꾸는 도전자가 무수히 많다. 수많은 경쟁자 길보다 탁월한 성과를 내야 간신히 성공의 단맛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평범한 일반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에 비해 시장 동향을 전망하는 데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시기 선택의 원칙을 말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간과하는 것은 조급하게 수익을 챙기려는 투기자에게 이 원칙은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소위 장기 투자자인가요? 이 정도의 기다림은 투자자라면 견딜만 하지만 투기자에게는 여간 고역이 아니다. 주식이 사야 할 때란 느낌이 들 때까지 느긋하게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 이 투자자가 기다림의 전략으로 성과를 보려면 배당 수익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가격이 내려간 시점에 보유 현금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처럼 시기 선택과 가치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실익은 없다. 다시 말해 투자자는 이전에 매도한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시기 선택에 관한 유명한 다우 이론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방법을 따르면 상승 중인 주식이 특정 수준을 돌파하는 때는 매수 신호로, 반대로 하락 중인 주식이 특정 수준을 돌파하는 때는 매도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방법을 이용해 계산상의 결과를 따져보면 1897년부터 1960년대 초까지 매매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다우 이론의 현실적인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이론을 따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행위를 보면 이렇게 공표된 기록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이 수치를 좀 더 들여다보면 월스트리트에서 다우 이론이 심각하게 고려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1939년 이후부터는 이 이론을 적용한 투자 결과가 급격하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다우 이론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1929년 대폭락, 세계 대공황이죠. 대폭락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인 지수 396에서 매도 신호를 보였다는 것과 1933년 지수 84 정도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다우 이론 추종자들을 오랜 약세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38년부터는 다우 이론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도하고 더 높은 가격에 이를 다시 하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는 거의 30년여 동안은 다우존스 지수 종목을 매수하고 그대로 보유하는 편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관련한 분석에 따르면 다우 이론의 투자 결과가 달라진 것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이 변화는 산업과 금융 분야의 예측 및 매매 공식이 내포한 본질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었다. 정형화된 공식이 권위와 인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동안은 잘 들어맞고 과거 통계 기록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공식이라도 채택한 사람이 많아지면 신뢰도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존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은 새로운 조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결국 이 이론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 다우 이론 또한 이런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다. 매수 신호 또는 매도 신호의 불이 밝혀지면 다우 이론을 따른 투자자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서 주가 전체를 요동치게 했다. 물론 이러한 집단 행동은 일반 투자자에게 이롭기는커녕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이게 소 챕터예요. 아까 제가 잠깐 멈칫하며 읽었던 투자 결정의 나침반 시장 변동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켓 타이밍, 우리가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 많이 그러죠. 여기서는 아마 마켓 타이밍을 두 가지 다로 이제 해석한 것 같아요. 시기 선택, 영어로 타이밍이라고 했고, 가격 결정, 프라이싱. 이게 두 가지 합쳐서 우리가 흔히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주식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게 이제 단타, 쟁이들이 하는 게,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게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하잖아요. 당연히 판다는 것은 이제 내려간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의 파는 전략은 이제 내려간다 라기보다는 나는 2%, 3%, 4%에 그냥 만족한다. 근데 다행히도 거의 이제 우리가 장을 열면 알겠지만 하루에는 상승하면 상승세라는 추세를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딱 먹고 빠지는 전략을 하는데, 다음날 또 오르면은 약간 아쉽긴 한데 그렇게 뭐 욕심내지 않는 전략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매도 타이밍은 포기를 했지만, 포기한 게 아니고 매도 타이밍은 그냥 하루 오르면 먹고 빠진다 라는 이제 타이밍으로 원칙을 정한 거고, 사실 매수 타이밍이 저도 어려워요. 사실 그 제가 야손TV 분을 좀 감사하면 스페셜 땡스 투 영상을 남기긴 했는데, 야손TV 야손님이 늘 얘기했던 게 올팔내사 라 그래요. 오르면 팔고,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면은 매도하고 내리면 사세요 라고 하는데, 내리면 매수하세요. 일종의 마켓 타이밍을 오르면은 이게, 근데 이제 그러면 오르는 게 얼마나 오를 때 팔아야 되냐, 저는 이제 하루 만에 오르는 걸로 그냥 먹고 빠지는 걸로 정했고, 저도 근데 너무 0.5% 이렇게 하면 1000만원 하는데 5만원 먹고 빠지는 건 좀 아쉬워서 안 빠지고는 있어요. 저희 원칙을 어기는 거죠. 근데 저희 원칙은 그래도 1%는 먹고 빠지자였는데, 삼성전자로 너무 그 애를 탔습니다. 1% 두 달 0.5%인데 다음날 또 내려가고, 아이씨 어제 팔걸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게 계속 마켓 타이밍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되게 이 책이 1940년대? 하여튼 되게 나왔어요. 초판이 언제 나왔더라? 초판이 네, 오래됐구나. 초판이 1973년에 나왔네. 1973년에 나왔고, 아니구나. 1949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1949년에 초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책에서 또 이 얘기 나오잖아요. 거의 매일 무수한 예측이 쏟아지고, 이 부분 되게 공감 많이 됐어요. 정말 수많은 뭐 카더라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걸 따른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했고, 역시나 여기 증권회사나 투자 자문회사가 제시한 전망, 애널리스트 이제 레포트 나오잖아요. 증권 레포트. 이게 맞냐? 이것도 틀린 경우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고, 시장 예측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웃긴 게, 좀 더 와닿은 게, 그리고 다우 이론도 이제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틀려진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건 솔직하게 저는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조던 김장섭 씨의 영향을 제가 많이 받고, 기존 영상에도 제가 그분의 투자법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세계 시가총액 뭐 1, 2, 3, 4,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2등, 애플 3등, 아마존 4등, 뭐였죠? 구글이었나? 이렇게 이 정도, 이 4개의 종목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골고루 사는 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범위를 넓혀서 그 미국의 기업들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 딱 20위가 아마 코카콜라였을 거예요. 거기까지 기업에 투자를 해도 상당히 뭐 실패하지 않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기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1등부터 20등까지 투자해도 왜 망하지 않냐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저희 목표는 1%라고 그랬잖아요. 1%는 먹고 당연히 빠질 수 있다. 왜냐 망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했고, 근데 사실 약간은 너무 이제 제가 보니까 다우 이론도 안 맞는 게 되는 게 이제 여기 나오죠. 첫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존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조던 김장섭 씨가 스스로도 밝히고 책에서도 밝히고 있어요. 자기가 공황 전문가는 없다. 왜냐면은 이 책도 그레이엄도 공황을 한 번 겪어보고 아마 돌아갔을 것일 거예요. 아마 세계 대공황, 1929년에 발생했던 미국의 대공황을 경험하고 돌아가셨을 거고, 1980년도인가요? 79년 오일 쇼크, 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겪었던 97년 IMF, 그 다음에 2008년 리먼 브로더스 사태, 이런 거를 다 경험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때의 그 나스닥 지수를 다 통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일리는 있는데 사실은 너무 시간대 자체가 너무 다르고, 20년대의 우리 산업군 구성, 그때의 아마 상장된 기업들의 구성, 그 굴뚝 산업들이 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리먼 브로더스 때는 금융업계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지금의 또 시점은 IT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게 시기가 너무 이제 시기에 따라서 거기에 그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그 종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통할까라는 이제 고민, 단순히 지수로만 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이게 디스는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둘째는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 이론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 이건 되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은 야, 올팔레사, 예를 들어서 야선TV에서 야, 오르면 팔랬어, 다 팔아. 야, 내리면 살했어, 다 사. 그러니까 2% 정도 이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2% 정도 떨어졌는데 올팔레사 이 비법이 엄청 이제 모든 대중들한테 전파가 돼서 사자 하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죠. 역시 맞네. 하지만 이제 이 기법이 모든 사람이 써버리면은 사실 똑같아 주식이 예측한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사실 맞지 않는 게 수익을 노리거나 큰 뭐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은 맞지 않는, 오히려 그걸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기법이 더 이상 유용한 기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뭐 이 방금 말씀드린 기법은 안 맞을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조던 김상섭 씨가 네이리프에서 밝히고 있고 본인 유튜브에서 밝히고 있지만 그 책을 사봤던 일부 한국인들이 그거를 추종하는 거지. 그걸로 우리가 그 시가총액, 미국 주식에 미국 사람들은 본 적도 없잖아요. 그 기법들이. 그래서 뭐 사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추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게 한국 시장에도 맞을까요? 코스피 시장에도? 라고 하면은 뭐 틀릴 게 없다라고 이제 댓글을 달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나스닥이 떨어지면 코스피 떨어진다. 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일관성이보다는 어느 정도 상관성은 좀 있는 거. 꼭 떨어진다고 꼭 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는 동학개미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한 게 금요일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젯밤에 4%인가 3점 몇 프로 떨어졌어요. 나스닥. 그래서 5월 4일 내일 과연 그 장이 떨어질 것인가가 아주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연휴가 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많은 동학개미들이, 저도 그렇고 주식이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떨어질까 고민이에요. 근데 저처럼 반반이에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스닥이고, 근데 이제 나스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나라 시장도 위험하니까 팔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 그대로 동학개미가 버텨주는 게 아닐까라는 좀 궁금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진진한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되게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목표를 하는 그 주식들이 있는데,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말이 너무 길었네요. 두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 제목은 저가 매수, 고가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반 투자자가 시장을 예측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가격 변동의 틈에서 성공적인 투자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시장 폭락 이후 주식을 사고 크게 상승할 때 매도한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실제 가격 변동이 발생하고 나서 뒤늦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큰 폭의 등락을 보이던 1950년 이전에는 시장 예측으로 한몫하려는 꿈을 꿀 만도 했다. 실제로 과거 영리한 투자자란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려고 하는 약세장에서 매수하고 반대로 모두 주식을 사려고 하는 강세장에서 매도하는 사람으로 이해되었다. 차트 3-1과 표 3-1은 차트가 없네요. 1900년대부터 1970년 사이에 발생한 S&P 지수의 변동을 보여준다. 이 수치들을 검토해보면 최근까지도 이런 시각이 왜 유효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1897년과 1849년 사이 약세장의 저점에서 강세장의 고점으로 다시 약세장의 저점으로 향하는 시장 주기가 10차례, 10차례 반복되었다. 이 중 6차례의 기간은 4년 이하였고 4차례는 6년 내지 7년에 걸쳐 발생했다. 또 하나는 이른바 새로운 시대라 불린 주기로 1921년부터 1932년까지 11년이나 지속되었다. 저점에서 고점으로 이동한 상승폭은 44%에서 500%까지 다양했으며 일반적으로 50%에서 10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승장에 이은 하락률은 최저 24%에서 최고 89% 정도였다. 대개 40%에서 50%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50%의 하락률은 직전 100%의 상승폭을 완전히 상쇄한다는 점이다. 거의 모든 강세장이 다음과 같이 뚜렷한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가. 둘째,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셋째, 채권 수익률에 비해 낮은 배당 수익률. 넷째, 신용 거래에 의한 투기의 증가. 다섯째, 투자 등급이 낮은 종목의 신규 공모 증가 등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반복되는 약세장과 강세장을 구별해서 약세장에서 매수하고 강세장에서 매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장기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따라서 가치 요인 또는 가격 변동폭 또는 이들 모두를 기초로 매수와 매도 수준을 결정할 다양한 수단들이 개발되었다. 1949년에 유례없는 강세장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시장의 주기적 순환에서 저가 매수와 고가 매수의 원칙을 실행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은 무수히 존재했다. 그 중에서 1920년대 말의 대규모 강세장에서는 특히 모든 계산이 완전히 틀어지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1949년에 시작된 강세장에서도 투자자들은 약세장의 저가에 사서 강세장의 고가에 매도하는 전략을 실천하는 데 확신이 없었다. 결과적으로는 그 반대였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이 보인 움직임은 과거 패턴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때는 확실히 한 위험 신호 역할을 했던 것도 더는 통하지 않았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라는 오랜 투자 전략 또한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과거의 규칙적이었던 강세장과 약세장의 반복 패턴이 다시 나타날지도 알 수 없다. 어떤 경우에든 주식 매수를 위한 약세장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과거의 전략을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우리가 여기에서 추천하려는 방법은 가치 기준 대비 주가 수준의 타당성을 따져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해서 이제 주석이 있어요.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엄은 4장 앞부분에서 추천 전략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 전략은 현재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이름으로 연금 펀드나 대학 기부금 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리뷰를 해드리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뭐,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약세장에서 매수하고, 강세장에서 매도하라. 이게 전형적인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이제 전략. 거기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시기가 있었고, 안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약간 궁금한 게 지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로 한 1700? 코스피 지수가 1700, 1500? 1500까지 갔나요? 헷갈리네. 1700, 1600까지 폭락했는데 이 시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1900 이렇게까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등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시기가 많이 오느냐? 오겠죠. 오겠는데 근데 길지는 않잖아요.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한 10년 만에 기회라고 하는데 10년 기다려야 돼.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20대 지금 대학생이야. 20대면 좀 낫겠네. 20살에 이제 막 들어가서 주식이 좀 관심 생겼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도 지금도 기회긴 해요. 이게 여러분 기회긴 한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냥 기회는 올 거야 라고 해서 10년을 기다려 30살. 근데 여러분이 안타깝게 40살이나 50살이야. 10년을 기다려 50세 60세가 됐어요. 이제는 젊었을 때 돈을 벌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약세장을 너무 기다린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참 맞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도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과연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이게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솔직히 이제 2000 수준을 코스피가 회복을 하고 나스닥 또한 회복을 이전에 고점 수준을 회복한다 그러면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전 영상에 말씀드린 델타의 매수 매도 전략이라든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게 과연 가능해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용돈만 버는 투자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지금에 보는 재미는 못 보는 거죠. 이런 식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아마 솔직히 배당 수익에 만족하는 투자에 진짜로 그 소수몽키의 배당 수익 전략에 맞을 수도 있겠다. 그냥 결국에는 주식에 그냥 미국 주식에 넣어놓고 지켜보다가 적당히 어쨌든 3% 정도 빠졌을 때 이제 그러니까 시세 타격을 노리는 게 아니고 배당 수익을 노리고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그냥 배당만 받겠다. 워런 버핏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양도 소득세 때는 팔지 않고 배당 수익으로 충분히 그냥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과 동시에 좀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뭐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분들 어떤 약박사? 무슨 할아버지 분 계시던데 그분 되게 주식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그 영상도 몇 개 봤었는데 코스피 지수 1200 떨어지면 전 재산을 털어서 주식시장에 가면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리는 있어요. 저도 들으면서 맞다라고 했는데 1200까지 댓글에 아마 1200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이제 다한 게 좀 웃겼었는데 과연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생존하는 동안에 있을 수 있게 제가 이제 요새는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워낙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동안 1200 가는 시간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 세상에 망했다라고 하는 정말 경제 대위기가 아닐까. 진짜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봤던 디스토피아. 이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는 뭐 뉴욕의 되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사실은 진짜 방독면 쓰고 밖에 돌아다니는 시기가 실제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마스크가 방독면이죠. 뭐 방독면 전 단계죠. 뭐 근데 이제 우리 영화 보면서 너무 좀 암울하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시기에 솔직히 코스피가 1200 떨어질 것 같아요. 1200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시기가 도래한다면은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경제 대공황 수준이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은 그리고 전 재산 가치는 아니어도 한 재산의 절반 정도는 주식에 딱 넣어버리면 그래도 견디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2, 3년 견디면 그래도
그 최소 흑수저에서 은수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 근데 그런 기회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상당히 재밌네요. 1949년에 나온 책이라고 그러는데, 야, 역시 이게 1949년 몇 년이에요? 한 60년 전에 썼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역시 워런 버핏이 지금 생각해도 최고의 책이다.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 봤어요. 19살 때, 저도 19살은 아니기 때문에 19살 때 말 그대로 워런 버핏이 이 책을 접했을 때 정말로 전율을 했을 것 같네요. 정말로 전율을. 야, 소름 끼쳤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 주식에 관심이 있었던 대학생 시절이었으면 이 책 읽었으면 바이블이다, 이 책은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저의 주식을 바라봤던 시각을, 만약 그때 만약에 100만원 정도로 되게 실패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되게 최고의 책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만 봤을 것 같아요. 진짜 최고의 책이네요. 일단은 제가 8장 리뷰, 이거 저작권에 안 걸릴 것 같네요. 나름대로 제가 저의 생각들을, 보통은 이제 저작권에 걸리는 게 자기 생각이 없이 순수하게 책만 낭독하게 되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일부를 인용했기 때문에 인용을 했고 제 생각을 많이 보탰네요. 근데 워낙 원래는 그냥 읽기만 하려고 했는데 읽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고 정말 좋은 책이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도 발음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읽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다음 편 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투자하시고 여러분의 지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 멜론 마스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